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큰 파장을 열 산업이 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찰나에 정말 좋은 저서에 또 우리가 이분만큼 우리나라에서 또 대가를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교수님 한번 모시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로봇의 미래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우리나라의 제조 현장에 그 사람들의 그 정교한 손길, 이게 우리 로봇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강점이다, 이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건 그럼 그겁니다. 그런 것을 로봇화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 엔지니어들 우리나라에 있나요? 교수님 말고요. 우리나라의 그래도 연구 인력,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이 인재들의 어떤 뭐 학술적인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퀄리티는 뭐 사실은 전 세계 최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게 뭐 구글이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메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사실 진짜 그 핵심적인 연구개발자들은 한국인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그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냐, 뭐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로봇공학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를 스스로 너무 격하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뭐 달파 로봇 챌린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뭐 그 전에는 뭐 미국 로봇이 당연히 우승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제 경진대회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 팀이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셨잖아요. 저희도 사이베슬론이라는 이제 경진대회에 나가서 처음에 이제 스위스에 대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국 취재진도 저희를 찍지 않았어요. 우승할 거라고? 네. 어차피 뭐 로봇다운 로봇은 다 저기 어디 미국, 일본, 스위스 뭐 이런 데겠지라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셨구나. 그냥 우리나라 이 취재진도 우리나라 이 그 카메라들도 다 이제 그쪽을 찍었지 저희를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 근데 실제로 대회 결론은 뭐 저희가 3번 대회 했는데 3번 다 메달을 땄고 2번은 뭐 금메달을 땄고 마지막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땄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R&D 인프라, R&D의 저력,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정말 영특한 그런 부분은 뭐 전 세계 최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국가가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제조 환경 가지고 있는 토양이 있고 우수 연구진과 엔지니어들 소양도 굉장히 높은 거라면, 뭔가 아까 말씀 주시기를 여러 군데서 데이터만 많이 얻어도 완벽하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요. 뭐 병원이나 학교나 물류 현장 이런 데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실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은 있습니까? 실증센터 같은 게 생각보다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도 보면 실제 로봇에 대한 어떤 테스트 필드를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로봇들을 거기에 실증도 해보고 데이터도 쌓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만 하더라도 뭐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기술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 스타트업들을 같이 길러내자. 그 가운데 실증도 하고 데이터도 쌓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분명히 우리가 뭐 그런 이제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뭐 소수의 아주 독특한 기술 덕분에 좀 한숨 돌렸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로봇 기술을 보면 분명히 또 약간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요소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진짜 필요한 거는 가버넌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허들이라고 할까요? 그 허들은 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인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이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예.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의 어떤 뭐 고령화나 이런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소셜 솔루션이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자유 경제 체제에 맡겨놓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국가적 가버넌스를 통해서 뭐 미국, 중국,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뭔가를 조금 찾도록 뭔가 지원을 좀 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이제는 진짜 국가적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드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해 온 배경에는 경쟁심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부랑 경쟁하면 반드시 이제 잘 하는데 예. 또 그 경쟁심이 많은 시간은 우리 내부에서도 경쟁을 해요. 그렇죠. 서로 경쟁을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쌓으면 이 데이터는 내 거, 이 데이터는 저기 거, 어떤 뭐 기술을 만들면 이 기술은 또 우리 거, 저기 거 이렇게 막 나눠지고 예. 그러는데 지금 로봇 산업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미중 패권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예. 예전에 우리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이걸 이겨낸 건 예. 단합된 그렇죠. 이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야 이러면서 네, 다 같이 네. 뭉쳤던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지금은 좀 그런 사회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면이 예.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한번 기술적으로 뭉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제가 막 새롭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 그 책에도 뭐 자세하게 한 챕터를 다 할애해서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얼라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각계전투에서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팀한테 뭔가 기회를 줄 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대한민국의 기술 지도를 전체를 그려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제대로 한번 이겨보자, 싸워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야, 뭔가 진짜 꿈틀꿈틀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도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로봇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조망해야 될지 책 몇 면에서 저는 행간을 진짜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물론 제조 DNA 막강한 건 있지만 현장에서 아직 수용성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그리고 실증 환경에 대해서도 좀 뭉치면서 단합된 어떤 구조를 만들었을 때 훨씬 폭발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슬슬 더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토양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슬론에서 어떻게 우승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저의 개인적인 부분 갑자기 궁금해서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이걸 우승했는지. 일단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구개발 역량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연구개발 역량이자 그리고 카이스트의 연구개발 역량은 정말 세계적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이 미국의 유수 대학에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요? 연구개발 환경도 저희보다 훨씬 낙후돼 있고 거기에 뭔가 투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자금적인 거나 주변의 환경적인 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 경우를 보면 저는 로봇이지만 헬스케어 내지는 의료 쪽이 접목된 로봇이잖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약간 위기감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 의대 쏠림 현상 예. 때문에 또는 덕분에 정말 의료 관점에서 우수한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덕분이네요. 그래서 제 연구만 보면 덕분에 예.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그런 재활이나 이런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로봇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인프라가 저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열심히 했더니 네,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요인이 됐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또 관점을 하나 달리해서요. 교수님에 대한 저 궁금증도 많아서 엔젤 로보틱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책 좀 읽고 정중하게 정치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엔젤 로보틱스에 상장됐나? 이거부터 살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 회사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회사의 최종 목표는 또 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2017년도에
창업을 한 예. 이제 기업이고요. 지금은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으로 이제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만들고 상용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크게 보면 저희의 시장의 이 영역은 이제 헬스케어, 이제 의료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이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는 다 이제 사람을 위한 로봇을 예. 하고 있고요.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로봇 기술로 재정의하고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이런 사람의 능력을 그럼 어떤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느냐라고 보면, 보조를 잘 하든지 네. 아니면 보호를 잘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잘 하든지 그 세 가지 관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제 보고 있는 좀 약간 연구개발적인 관점에서는 초월도 해보면 좋겠다. 초월까지. 그래서 인간 능력의 어떤 회복, 그다음에 유지, 증강, 초월 이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감사하게도 저희가 2024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예. 지금은 저는 이제 상장 이후에는 이제 기술 개발 쪽으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CTO를 맡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견실한 로봇 관련한 회사들이 많은데, 저야 뭐 당연히 경제 전문가니까 일찌감치 알았던 회사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힌트도 좀 주세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체감적으로 느낄 로봇 기술, 로봇 청소기는 다 빼고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지금 어지간한 병원에 가시면 저희 로봇을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건강하시니까 네. 아직은 뭐 활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입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걷기 어려우신 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저희 로봇을 착용할 수 있고 그걸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실제로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 로봇이 투입이 됐다라고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국방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의 투입은 굉장히 이제 빨리 변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국방 현장은 정말 로보틱스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한번 일어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지금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예. 뭔가 휴머노이드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내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막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지금의 이제 언론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기술만 보지 마시고 예. 이 모든 산업이 실제로 그 기술이 산업화가 되고 문화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려면, 우리 아까 사실 예. 대화 나눈 부분이지만, 기술 개발 다음에 표준화와 규격과 인증과 허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라와 주고, 제도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시장에 조심스럽게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PMS라고 하죠.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서의 여러 피드백을 통해서 기술이 안전하게 또는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은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로봇 기술, 특히나 휴머노이드나 이런 기술을 보셨을 때 이게 어느 기업이 표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기업이 정말 규격의 뭔가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아까 국방을 예로 든 이유는, 네. 국방은 여기서 조금은 자유로워요. 예. 국방은 뭐 규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목적성이 분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의료 관련된 그런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한 이런 의료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여기는 이미 제도가 잘 마련이 이미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에 비해서도 워낙에 한 10년 정도 앞서서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규격도 생겼고 표준도 생겼고
그런 인허가 제도가 아주 탄탄하게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장이 열릴 준비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곧 로봇이 우리 코앞에 닥칠 이런 변화들이 바로 다 준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견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아유, 내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또 어떤 것도 대체되고 하겠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봇 기술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도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그 새로운 기술을 막 이것저것 만들고 예. 뭐 비단 제가 만드는 로봇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이제 뭐 다른 신기술들이 상용화가 되고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세상이 바뀌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보니 이게 실제로 시장 안에 들어오는 어떤 기술은 예를 들면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거의 저는 확신하기를 사람이 버린 일자리를 먼저 로봇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로봇이 와서 로봇이 뺏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기 귀찮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로봇이 하지만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먼저 로봇이 들어오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예.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피드백 작용도 동시에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기술이 막 앞서간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일자리를 다 뺏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 로봇의 영역은 실제 물리적인 그런 작업과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이 하루아침에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바로 빼앗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예. 다만 일자리의 형태는 많이 바뀔 수는 있겠죠. 네. 매년 그 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보면 뭐 로봇과 AI가 새로 만들 직업이 몇 개고 없어질 직업이 몇 개고 이런 거 막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항상 보면 순증이거든요. 그걸 보면 지표로만 보면 아 실제로 없어질 직업이 있긴 한데 새로 생길 직업도 많구나 라는 것만 보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일자리의 형태가 바뀌고 일자리의 수가 실제로 많아지더라도 내 일자리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남의 일자리가 늘든 예.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자리가 갑자기 뭐 로봇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뀌었네요. 그러면 저 개인에게는 큰일이니까 네. 이제 이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일이 늘어나 줄어 아니면 일이 어떻게 바뀌어 이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예.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면 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잘하는 이 일을 별로 바꾸지 않고 계속할 수 계속해서 있을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겠죠. 예, 맞아요. 예. 네, 그게 걱정일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조금은 바뀔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바뀔 거고요. 그 형태가 뭐 정확히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을 상용화하고 이런 패턴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로봇을 실제로 연구하고 만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데 하긴 그렇네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다 이렇게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네.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긍정적인데 개인으로 보면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 융통성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뭔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여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러면 지금 뭘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뭘 변화시키면 달라지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지에 대한 질문만 놓지 않으시면 기회는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지금 요걸 하고 있는데 예. 요거에서 나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간다 그러면 예. 하나의 기술이 갖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로봇 때문에 새로 생겨날 직업들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로봇 보험 설계사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오면 맞아요. 우리 바깥에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 자동차는 안전한 기술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움직이니까요. 여전히 사고 엄청나게 많이 그럼요. 나고요. 실제로 자동차에 의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우리 일상이 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또 맞는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있고 보험이 있고 네. 또 머지않아 이렇게 조금만 가면 수리센터가 있고 네. 아니면 또 뭐 리스나 렌트 같은 이런 파이낸셜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기술이지만 이게 네. 정말 안전하고 우리 일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로봇이 일상이 된다면서요. 예. 그걸 가정하면 지금 자동차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장제도, 보험제도, 아니면 금융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로봇 시장에도 생기겠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으니까 예. 네, 이거는 뭔가 로봇 산업이 진짜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면 새로 생겨날 그런 일자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또 다른 형태로 기회 요인들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로봇 엔지니어 그리고 기업의 설립자 이런 프론티어한 분야의 국한에서 여쭤봤다면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교육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격화될 로봇의 시대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사실 네, 지금까지 주셨던 질문 중에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고 조금은 위험하고 뭐 예. 그런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하냐면 네. 얼마 전에 다른 강연 나가서 네. 교육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네. 나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하면서 막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조금 쫄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게 제가 봐도 너무 빨리 변해요. 네. AI 기술, 로봇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요. 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의 상이 바뀌고 막 투자를 하고 돈이 흐르고 이런 원리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자 여유죠.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기회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부터 나는 뭘 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점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엔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문화, 우리의 교육적인 제도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너무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 아닌가. 어떤 하나에 딱 획일화돼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보여지고 예를 들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면 학원 가면 뭐 의대 반. 네. 요즘은 그것도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서울 소재 의대 반, 그렇죠. 지방 소재 의대 반. 네. 뭐 저 그거 진짜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내 성적에 따라서 나래비가 딱 세워지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 밤 늦게까지 내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해본들 그렇게까지 정말 여유 없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가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노력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 심리가 발동한 이상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하겠어요. 내가 믿어온 걸로 나는 승부를 봐야지.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예전에 믿었던 게 그대로 반복되고 뭔가 이게 맞기를 바라고 네. 그러니까 융통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뭐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무리 뭐 빨리 발전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미래 기술 내지는 미래 인재로 거듭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선물해야 되는 건 어떤 또 다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여유와 그다음에 스스로 그래도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어머니들이 역정내실만 했네요. 교수님 같은 사람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여유를 갖고 남을 돌아보고
죄송합니다. 중요하죠. 사실 점점 저도 로봇이 대두되고 나면 직장에서 누굴 뽑을 때는 에피션시, 효율성만 가지고 누굴 뽑는 선택지보다는 아, 이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도 참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경추월 교수님, 저도 사실 라디오 진행하고 유튜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카이스트 재직하신 교수님이 설립한 회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언제쯤 한번 기회 되면 이런 분 만날까 하다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됐는데,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제2의 반도체로 꼭 육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